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분노 지수는 각박하게만 느껴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 추구하는 바가 성취되지 못할 때 우리는 곧바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곧 이 상황을 통제하는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고통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는 자신에게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BBS 화쟁 토론은 분노의 사회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과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경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노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노가 극에 달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분석을 해본 뒤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라는 어떤 것인지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양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면, 또 정신과 전문의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현수 박사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개인과 또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 또는 사회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개인이 볼 때 뭔가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어나거나, 또 뭔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좀 불만스러운 상황 때 나올 수 있는 게 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화가 나는 근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이 어쨌든 이 화를 내는 그 시점 이전에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화를 내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화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게 이 세상을 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의 결과로서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화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된 데는 소위 말해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죠.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떤 자라온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좌절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것이 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란 건 어찌 보면 나와 세상이, 또 나와 남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화인데, 이 화가, 그러면 그 화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보고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못 보고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어떤 개인사에 국한된, 과거에는 자기한테는 정말 절실하고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상황도 바뀌었는데 부적절하게 화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나는 현상을 어찌 보면 그 개인으로서 그 화나는 현상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과거의 잘못된 것이 또 치유될 수 있고, 어떤 또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 현상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회학을 전공하신 우리 이진경 교수님은 분노의 정체가 뭔지, 그 형성 원인이 어떤 것인지 사회적 원인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이 분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감정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네로의 그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이제 굉장히 이 다른 감정과도 다르게 공격적이기만 한 이런 종류의 감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분노의 감정은 굉장히 이렇게 이 리액티브한 감정이죠. 이 니체가 이제 리액티브하다, 뭐 반동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반작용적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나 화는 그 100사람이 들어서 100사람이 다 화낼만 하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나한테 액션이 온 거에 대해서 리액티브하는 거라는 점에서 이제 분노고 이 반작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반작용을 하는 경우에 이 작용하고 자기의 크기가 비슷하게 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뉴턴도 이제 작용 반작용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얘기한 적도 있지만, 성향적으로 내가 이만큼의 고통을 받았다면 이만큼을 되돌려줘야 돼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그 균형감 같은 게 묘하게도 거기 깔려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 분노의 감정 밑에는 채권자 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나한테 이만큼을 고통을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나한테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채권자 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관계에서 이제 그 분노라고 할 때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받았던 고통을 그만큼의 양으로 되돌려 주려고 할 때 그 균형,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이렇게 공정성이라고 오해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런 감정적인 그 리액션을 벗어나서 그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어라는 힘이 생길 때 비로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분노의 그 등가성을 그러니까 이게 이 액션 리액션의 그 등가성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때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회적인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더욱더 그 어떤 고통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이제 분노가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이런 분노는 사실 충분한 이유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세월호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새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분명히 그것은 타당한 이유를 갖는데, 타당한 이유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리액티브한 감정이고, 그 리액티브한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냥 이 고통을 내가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난점 같은 게 있다는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보면은 어떤 고통들이 굉장히 광범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래 이제 방치되거나 무시됐을 때 사실 이제 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노의 감정은 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른 분노할 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딱 이렇게 더해지면서 그걸 이렇게 또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분노가 흘러넘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회의 교양 수준과 참 많이 관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분노 처리 방식, 이게 말이죠, 그동안에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비교적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고, 우리 사회는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최근에 급격히 이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원인을 찾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몸이 이렇게 건강할 때는 엔간한 자극도 그냥 별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쳐내지 않게 되는데, 몸이 약할 때는 쉽게 그냥 에이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쳐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분노로 쉽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분노가 쉽게 표출되는 것은 분노를 수용할 수 있는 커패시티, 이 수용력 같은 게 약하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헬조선이니 뭐니 이러면서 청년들 경우도 더 그렇고, 청년들뿐만은 아니죠. 이렇게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비정규직이나 실업 이런 것들도 많고, 이런 경제적으로 커패시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뭐 예전에 용산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서 2년 동안 아무 처리도 않고 그냥 농성하는 상태에서 방치돼 버렸고, 세월호도 그냥 몇 년을 방치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방치가 오래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니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게 고여있고 쌓여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그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수용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자극에도 굉장히 강하게 폭발력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정확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란 건 사실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 문제를 또 덮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잘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환자들이 이제 화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당신 문제가 생기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럴 때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칫하면 내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화랑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네. 지금 제가 화나면 네. 이거 집어 던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굉장한 어떤 파급력을 가지는 이런 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무슨 일을 하면 상응하는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를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것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도 우리 초기 경전에서 보면 화살을 맞았을 때 네. 그 화살을 빼고 예. 화살 맞은 곳을 치유하고 예. 해야지, 이거를 누가 쏘았느냐, 예. 그 화살 맞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울부짖고 하면은 사실은 화살을 2개 맞는 것이다, 연달아 맞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 마음 챙김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를 살펴볼 수 있다면, 이 많은 사회적 분노 또한 그 마음 챙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증폭시키면 저 사람이 증폭해서 사회적으로 증폭하는데, 그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원래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분노도 그렇고 뭐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의지나 뭐 이런 것도 다 정신작용의 하나로 봅니다. 우리 이 어떤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저는 초기 불교를 하면서 이제 수행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래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 우리 게 아닙니다. 어째 네. 보면 그 순간에는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조건은 고정된 조건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조건, 새로운 결과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 바깥 상황이 우리한테 직접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데, 그때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를 잘 이래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화를 내구나, 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구나 하면서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이 그 순간에, 격렬한 그 순간에 반응을 보면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화라는 것도 처음부터 엄청나게 화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아주 미세하게 뭐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방치가 되면 그걸 조건으로 또 화가 자꾸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저는 뭐 훨씬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아까 좀 전에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 어떤 집안에 그 이제 좋은 집안이죠. 그 집안의 장남이 부처님한테 불만이 있어 따지러 갔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손이 이제 출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생 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온갖 욕을 다 하죠.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비유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다. 당신 집에 손님이 찾아오나? 그러니까 찾아온다. 그럼 그때 음식을 대접하나? 하니까 대접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손님이 왔는데 거기에 쓰레기다, 뭐 온물이다, 먹을 수 없는 것으로서 대접을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내가 치워야죠. 오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니까 지금 당신 나한테 화내는 거죠 하니까 나는 이미 화를 다 극복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걸 정확히 보면서 정말 그것이 화낼 만한지 아닌지 그 출발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보는 거. 또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또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해서 정말 이것이 진지하게 한번 검토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걸 이제 다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뭐 참 저는 좀 똑똑한 여자고 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은 We reject the politics of accusation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매도하는 정치 그리고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졌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라고 하는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그 정치를 배격한다 해서 우리 사회에 정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행적 행태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대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우리는 분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적인 구조 또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나쁜 세력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공격하는 경우에 이것이 곧 사회적인 분노를 증폭시키고 또 이런 것으로서 이 분노가 일상화되는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정영 교수님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지금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오바마 대통령 부인 말씀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리센트먼트 불어로 아마 이제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 같고 참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뭐 이제 보통 앙심, 원한, 뭐 강하게 하면 원한 이런 말이 될 텐데. 그렇죠. 예, 사실 니체가 이제 그런 우리들의 삶을 가장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르상티망이다, 원한이고 앙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원한에 사로잡히는 순간 예를 들면 동정이나 연민이나 이렇게 공감이나 이런 것이 원한하고 딱 결합이 돼 버리면 더없이 가혹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없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심지어 이용하기 자기 정적들 대중들의 원한 분노를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주 정치에서 흔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그 원한의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유의 타당성이 결과의 타당성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굉장히 사실 어긋난 원래 가려고 했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근데 그 원한이나 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액티브한 거라서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사실은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지 내가 그걸 움직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많이 요새 특히 많이 느끼게 될 텐데 이거는 아니지 싶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다들 이렇게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원한의 감정까지 확 드러나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안 되고 그럴 땐 사실 이제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가라앉은 뒤에야 이제 이렇게 조금 말이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그렇게 일어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욕 먹어주는 게 공덕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 프로이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자유현상을 통해서 많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일단 그 다음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게 누군가의 얘기를 못한 채 있으면은 이게 전혀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욕을 하면 욕을 먹어주는 거.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정도 욕 먹어도 나는 뭐 큰 지장 없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냥 욕할 때는 욕 먹어주는 게 공덕이다. 오해일 때는 오해를 당해주는 것도 공덕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럼 좀 풀리면 그 다음에 가라앉을 거고 그때 다시 얘기를 이렇게 오해다라는 얘기도 그때 비로소 이 귀에 들어가게 되지 않는가. 근데 자꾸 우리는 또 그걸 반박하려고 하게 되고 그게 잘못된다는 걸 부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거긴 또 자아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자아 혹은 개인적 자아가 발동하면서 이 자아는 본질적으로 방어 기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순간 내 얘기가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만 이렇게 막 떠오르기 때문에 얘기가 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짜 여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은 저도 이런 어큐제이션의 정치학이나 원한의 정치학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피할 수 없고 정말 난감하게도 발생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욕하거나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받아주면서 그게 가라앉는 걸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여유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중영 교수님 말씀은 이 어큐제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기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안 하셨는데 나중에 그 증폭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현수 박사님은 정신과 전문의적 입장에서 보시면 또 요새 뇌과학이 뭐 거의 교양과학 수준에 이르렀어요. 일반 사회적인 교양 수준으로 뇌과학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답하기 전에 아까 이정경 교수님 이야기에서 뭐 생각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큐세이션 비난은 결국 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부처님께서 말을 할 때 이런 걸 좀 갖추어서 해라 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요소를 좀 갖추어서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갖춰야 될 요소가 사실이어야 된다.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사실이란 건 보면 본 겁니다. 요만큼 봤으면 요만큼 봤다. 보통 사람 이만큼 보고 좀 덧붙이면 이거는 완전한 사실은 아니죠. 딱 보면 본 만큼, 들으면 들은 만큼, 내가 생각했으면 생각한 만큼, 알면 아는 만큼 그렇게 일단 사실일 때 말을 시작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이라도 말을 하는 건 아니다. 5가지를 갖춰야 되니까 두 번째는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가치가 있더라도 이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할 수도 있고 그룹한테 할 수도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도움이 되나 이거를 따져봐라. 요 3개를 갖춰라. 그 다음 이 3개가 되더라도 그 다음으로 적절한 시기를 잡아라.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라.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적절한 표현을 하도록 해라. 거부감이 없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잘 지키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뭐 신문사 같은 쓸 말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 정도는 좀 새기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정권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중을 조작한 사례가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가 뭐든지 한 줄만 문장 쓰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선동가죠. 그래 했고, 그래서 뭐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거, 이거 뭐 간단하게 독일 국민들에게 유태인이 우리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다 하는 그걸로 집단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서 했고, 또 소련의 스탈린이 수백만 명을 그냥 학살을 했는데 그것도 반혁명적이다라고 해가지고 혁명의 적이다라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 파괴적으로 되고, 분노를 통해서 물론 정치 세력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끌어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 폐해는 수십 년 뒤에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중심 세대가 받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진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극심한 경우가 아니어도 사실 뭐 어디나 다 정치인들은 뭐 지금도 지금 유럽의 그 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극우파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주 끔찍한 참상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문화혁명 생각하면 사회주의도 싫다, 사회주의자였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인 거고,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분노를 조장하는 그 물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네. 그 분노를 조장하는 물결 속에서 분노에 가담하고 있다는데 이 집단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 네. 그 점도 있고, 제가 읽은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를 네, 보면은 네. 알고도 두려움 때문에 네. 어떤 흐름이 이래 막 물밀듯이 가면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한대. 말을 해도 별로 네. 소용이 없죠. 들리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아마 이게 상책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미덕들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들 그 사람들의 저항은 역사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세상에는 사실 뭐 이 정치라는 게 원래 이렇게 최선은커녕 제일 나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 분노들이 또 나름대로의 분노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냥 맨 땅에서 생겨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역시 그렇다면 그 분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질문은 역시 놓치지 않아야만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분노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분노가 있을 때는 아까 선생님도 모든 것은 다 발생의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기적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분노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분노가 문제다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분노는 도대체 무엇에 연하여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분노를 하나의 증상으로 다루는 것. 그랬을 때 이제 고통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표현해주는 어떤 지표 같은 것인데, 사실 이렇게 고통이든 증상, 뭐 저도 두통을 자주 앓는데 그럼 힘드니까 얼른 진통제를 먹거든요. 이 진통제를 먹으면 이 통증이 사라지니까 다시 이제 그냥 또 멀쩡한 것이라고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놓쳐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진통을 얼른 쉽게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통제는 아껴 먹어야 된다, 정말로. 그리고 오히려 고통과 통증이라는 것, 원래 뭐 부처님도 이제 고통이야말로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삼법인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이 사성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성제 하나로 들어갈 정도인데, 그런 점에서 그 고통을 그렇게 다루는 불교의 방법의 하나로 분노 역시도 그런 그 사성제의 고통 중에 하나, 그런 점에서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그런 걸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증상으로 삼았을 때는 사실은 증상이야말로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분노로 야기되는 결과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분노를 증상으로 다루려는 태도 같은 거, 이 분노의 원인인 무언가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통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의 정치에 대해서 언제나 무력하게 그 끔찍한 결과에 끌려다니기만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말이죠. 이 분노 사회에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대처할지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떤 특정 집단이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증폭시켜 가지고 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SNS가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분노를 무절제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없는지 최근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이 목소리가 잠겨서 상당히 이 방송하는데 어려웠는데 이제 중국발 이 미세먼지가 폐와 기관지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거를 좀 실천해보자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목소리가 나쁜 시대를 이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무건정진에 가까운 정진을 해보자. 그래서 뭐 절에서도 무건정진 해가지고 이거 팻말 들고 뭐 꼭 해야 되는 답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한다든지 이러는 거인데 그런 무건정진 말고 꼭 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무건정진에 가까운 걸 해보자 하는데 진짜 많은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걸 느끼고 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또 뭘 느꼈냐면은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그런 역기능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이 분노를 무절제하게 발산하게 하고 집단적인 광기로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정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그 전현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도 이제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일단 저도 이제 살면서 화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서 한 언행치고 후회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났을 때 막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수행이 깊어지면 화가 안 난다고 하지만 그거야 뭐 그 아라한 경지에 이를 때나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화를 안 낼 수는 없는데 이 나는 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제 혼자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뭐 화를 났을 때 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말을 하는 순간 화가 증폭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를 표현하면 오히려 화가 증폭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고 더구나 그렇게 말을 해서 언행을 해버리면 남을 또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화가 증폭되고 이게 서로 이제 분노의 악순환이 시작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막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화났을 땐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화났을 때 한 생각은 믿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름의 원칙으로 삼고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회적 분노의 경우에도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은 말을 해서 풀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가라앉을 때 감정은 감정으로서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틀린 얘기라도 반박해봐야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 인용하셨지만 얘기도 할 때를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화나 있을 때는 말할 때가 아닌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얘기도 안 들리니까 그때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뜻대로 사람이 분노가 딱 일어나면은 일단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 반감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화났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뜻대로 안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런 것이 되어버려서 정말로 분노가 더구나 이제 분노가 집합적으로 이렇게 쭉 집합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는
정말 누구도 통제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없었으면 좋은 건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바라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화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 비슷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게 사실은 리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루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렇게 원장님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SNS 시대여가지고 SNS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분노는 감정이니까 감염과 전염에 의해서 쭉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고 이게 이제 퍼져가면서 점점 이렇게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전염의 통로를 이렇게 새로운 전염의 통로를 제공을 한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인적인 접촉, 직접적인 접촉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적으로 접촉 안 해도 분노가 퍼져가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분노가 점점점 빈번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했던 미셸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의 그 언어에 의하면 미국의 젊은이들도 아마 그런 말이에요. 네, 어디나 다 그렇죠.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이 150자에 묶여 있는 짧은 생각에 일상생활을 보내지 말고 미국의 청년들이요, 제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이런 이 분노의 조절이라든지 이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분노가 확산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 문화의 관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제도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인데, 이제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건전 비디오를 위한 시민 모임 이런 거가 있었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SNS나 SNS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난리칠 때 그걸 실명으로 하니 뭐니 했지만, 그게 또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발언의 자유나 등등을 제한한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계속 제한하고 이렇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조절하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다 실패를 했다는 것도 이제 있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익명성이라는 게 어쨌든 남의 눈에 보이게 하게 하는 것들을 쉽게 해주는 거죠. 확실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조절 불가능한 전염, 강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제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힘 이런 것들이 되는 장치가 되기도 한 것인데, 이것도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범적 관점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NS가 문제겠지만 그걸 없애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익명성도 마찬가지인데,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큰 반발 때문에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리얼한 하나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 혹은 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를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전에 뭐 정치를 한다든지 통치를 한다든지 뭘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 SNS에서 만들어진 이 감염에서 형성되는 이런 정치적 통로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만 정치학이 구성되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루는 테크닉으로서의 정치학은 아직도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 문제를 어떻게 리얼하게 다룰 것인가. 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증상으로서 다루는 그런 방법, 전 그게 굉장히 불교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정치학적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증상으로 이 문제를, 그리고 이제 병의 감염 통로를 다루는 방법,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불교적 관점, 네.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네. 차원 합해서 네. 특히 불교적 차원 또는 명상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냥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우리가 이 알고 모르고가 좀 분명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은 사람들은 이 사건은 이래 하고 딱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막 행동해요. 근데 사실은 그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네. 모른다는 지혜를 좀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뭘 이래 지혜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개발하면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혜를 개발한다. 지혜란 건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거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잘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는 마음. 우리는 그것이 이럴 거다 생각해서 막 SNS도 글도 올리고 막 이래서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뭘 정확하게 좀 보려는 이런 마음 태도, 이제 이것이 그리고 알고 모르고를 좀 정확히 아는. 근데 사실은 이 명상이라는 게 해보면은 알고 모르고가 좀 분명해집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명상이라는 게 이제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내 속에서 어떤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를 그걸 잘 관찰해서 이것이 나한테도 안 좋고 우리 사회도 좀 안 좋으면 조금 멈추는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런 사회가 좀 된다면 이 사회에서 좀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이신 전현수 박사님, 그리고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이진경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맞고 들어오면 맞은 너는 오늘 저녁에 편안히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린 아이는 불안하고 괴로워서 편안히 못 잘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싸워서 남을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여유를 갖고 세상을 보며 자식을 가르치기보다 조금이라도 남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게 하려고 하는 오늘의 세태가 분노를 촉발하고 확산하지 않도록 봐야 될 것입니다. 분노의 사회에서 분노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 챙김을 통하여 분노에 대처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BS 화쟁토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